자, 그러면, 배터리 얘기하려면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 최강조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2차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최강 조선이라는 게 2차 전지를 상징하는 주요한 학자들이라는 게 우연치곤 재밌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만드셨네요. 네, 그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뉴스에 검색을 하셔서 최강조선 배터리 치면은 그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업계에는 좀 알려진 이야기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이끌 정도의 세계적인 2차 전지 배터리 학자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성들을 조합을 해보니 최강조선이 나오더라. 최 교수님, 강 최 교수님, 교수님, 강 교수님, 조 교수님, 선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의 교수님이 나온다. 네 분 다 교수님이시군요. 네. 근데 이 네 분의 교수님이 이분이 다 창업하셨어요? 창업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기술 창업이랑 관련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창업하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 갔고 어떤 분들은 요 단계에 있고 뭐 그분들 성함을 갖다가 사실 뭐 말씀해 주셔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시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계에서도 되게 크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서울대에는 2명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최강욱 교수님이 계시고 강기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최장욱 교수님. 최장욱 교수님이랑 강기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강기석 교수님. 두 분 다 뭐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리튬 이온 전지보다 그 성능 단계를 넘어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음극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극에 집중을 하시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차세대 기술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직책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선도하는 그 부분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기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 이사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선도적인 기업들이랑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정 지어서 이분이 뭐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씬에서 제일 오랫동안 계신 분인데 그분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유니스트의 조재필 교수님. 유니스트의 조재필 교수님이랑 한양대의 선양국 교수님. 선양국 교수님이신데요. 선양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기업에서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상용화나 사업화의 경험이 있으시고 학교로 오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창업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조재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셔서 CEO이시고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거의 1조를 넘었다. 1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학자가 계시다. 조선체각이라는 학자가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기업에서 바로 쓰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끄는 학자들이 창업하기 좋은 시점이 있었고 아니면 기업과 많은 어떤 기술 창업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최강조선이라는 어떤 닉네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쪽으로 많이 관심도 있고 시간도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중간 과정에 거쳐야 될 이 데스밸리가 1개, 2개, 심지어는 3개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게? 절대 데스밸리가 없거나 캐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은 그 2차 전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가 언제부터 배터리를 썼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건전지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드라이셀이라고 하죠. 사실은 네. 이제 마른 형태의 전지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건전지는 되게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게 1차 전지예요?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처럼 무언가 3차 전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1차 전지를 구분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 가능하냐, 한 번 사용하고 마느냐.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끝나면 1차 전지고 다시 끝나면은 1차 전지고 버리는 거. 예, 끝나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1차 전지가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충방전이 가능한 부분이 2차 전지가 되는데 3차 전지라는 개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가 지금의 전지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누군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전지와 2차 전지는 이제 충방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네. 1차 전지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시대로 오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게 산업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이거를 아니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런 분야가 많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2차 전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기술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위기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글에 여러분이 2010년대 초반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전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 시절에 2차 전지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예, 2010년 전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분명히 잠재력이 있고 언젠가는 2차 전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계속 확보하고 시장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서 ESS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크게 해서 수요를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의 성장이 아직 가시적이지 않았을 때 그런 매출처를 정부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생존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인 테슬라가 등장을 했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막 개발했을 때 지금처럼 막 엄청난 전기차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예, 예를 들면 당시에 테슬라가 처음에 막 그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뭐냐면 그런 팝송처럼 한번 히트를 하고 사라질 유행이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리차드 뮬러라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라는 책을 써서 되게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그 리차드 뮬러 교수님도 본인도 되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시자 제자 중에 노벨상을 받은 분도 계시는 되게 학계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에서 로드스터를 보면서 그게 아마 201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는 그냥 한낮 10병이 걸린 것 같다. 이 시장은 금방 죽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항상 경계에 있던 기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하여튼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고 이 주변에 그런 뜻으로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 주변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니치 마켓의 그 경계에 있고 주류 시장에 못 가는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의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망하는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로드스터라는 비싸고 고성능의 그 포르쉐 같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전기차를 사도록 했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델 S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 나왔죠. 모델 S도 1억이 훨씬 더 넘었고 1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기본 체격을 한 다음에 대중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모델 3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모델 3를 얘기했을 때는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량 제조에 되게 실패를 오랫동안 해서 돈 많이 썼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밤잠 안 자고 자기가 야전 침대를 두고 침낭 두고 선두 지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온다라고 하고 현대차도 당연히 많이 뛰어들고 또 유럽의 독삼사도 전기차를 하고 중국에 있는 BYD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전기차들의 전환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시점이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어떤 수요처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역시 최근 5년, 좀 길게 보면 10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분야다. 네. 그러니까 10년도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별도로 분리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그쵸. 네. 그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와 그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별도의 이슈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LG화학의 하나의 사업부였고 별도의 독립법인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자체가 별도의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법인으로서 별도의 기업 체계로 가는 게 장기의 존속성이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시장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만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를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그거를 치고 나간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치고 나갔다는 거고 또 재미난 거 하나는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 리처드 윌러 그분 말씀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그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이신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예측에는 실패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계가 더 먼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가와 기업가와 전문가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가 너무 크리틱만 자꾸 하면 그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고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끌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둘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여튼 재밌는 건 로드스타라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번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박상진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인가 이종관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걔가 지금 지구상에 나가서 스페이스X를 타고 나가가지고요 지구상에서 돌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그거 로드스타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로드스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지금 우주 공간을 얘가 지금 노래 틀어놓고 다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재미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모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유튜브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배터리 아저씨가 아니고 배터리 거의 총각처럼 생겼는데 우리 배터리 젊은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터리 이야기하면 K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김성규 박사님 모시고 국가가 이 배터리 분야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자 모셨습니다. K배터리 그것 때문에 주가가 들랑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이러고 있는데 K배터리의 미래 전망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속적인 성장성이 확보된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대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터리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기술을 다 알아요, 뭐. 그래서, 야, 이 분야는,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기술까지 다 학습을 하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막 기술에 대해서나 전망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주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보시는 분 중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2차전지 전문가기보다는 2차전지 R&D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과 제가 소속된 기관 이런 것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전문가들을 한 100여 분을 되게 2년 동안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분들로부터 들은 이제 귀동량들을 좀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정책을 만들면서 제가 학습해왔던 배터리와 지금의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간극을 채우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를 공부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했어야 됐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 정책하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맞는 저희는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산업이나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기업의 어떤 미래 전망, 아니 주가라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좋냐라는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기업인 거랑 주식의 가치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현재 비쌀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은 너무 저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면서 싼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K배터리 그래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계속 갑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K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우리가 시장 경쟁도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기대와 기회 속에서 위기도 역시 많이 같이 있다. 위기감도 역시 존재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놀랍게도 첨단 기술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미 세계 선두주자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 정책위나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간극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알던 중국이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이제 전략기관에서 그런 중국의 첨단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서 보면 아마 한두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네. 그 영역에서는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은 그 소재에 따라서 고급형과 저가형으로 나눠집니다. 고급형이라는 건 NCM이라고 말하는 니켈, 망간, 코발트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고급이라는 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고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잘하고 그것의 제조 능력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중국은 뭘 잘하냐라고 하면 인산철이라고 말하는 LFP, 저가형 배터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저가형을 중국이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급형을 중국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추격했거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그 기술력에 약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조 양산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량 비율, 양품의 어떤 비율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제조 능력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인력과,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의 R&D 인력과 네. 중국의 1등 기업인 CLTL의 R&D 인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다 합해서 CLTL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인적 구성에서 R&D 인적 구성에서 이미 중국을 따라갈 수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학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최강조선 중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저명한 학자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지의 에디터 역할들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편집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10년 전에 중국 논문을 보면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신뢰도도 높지 않다, 재현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고요. 주요 논문 중에 중요 논문들에 중국성이 안 들어간 게 없다. 국적이 중국이든 국적이 중국이 아니든 중국성이 없는 학자가 없다라는 그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시고,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중국이 기술력 기반을 많이 다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네요.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근데 경쟁력도 있지만 중국이 따라잡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 중국의 인력 기반이나 생산 기반, 그리고 중국이라는 특징, 국가주도 성장이 가능한 공산주의 전세주의 체계라는 그 특징이 산업 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 시장에서보다 보호무역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자체 산업을 보호하면서 키우는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연구자들, 연구 인력들이 막 여기저기 그냥 딴 데 간다고 그러고, 요새 뭐 의대 증원한다는 바람에 또 글로 간다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거?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은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하고 그 정도의 격차도 아니고 오히려 밀리는 수준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더 불리해질 텐데. 그게 또 위기감을 또 느끼게 하는 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 뭐냐면 팔린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요. 미국이나 유럽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안 팔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래의 성장성이 계속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맞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결국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뭐 기술 도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는 이노베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네, 나중에서는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하고 그다음에 레이드 어댑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다음 대중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중화를 가기 전의 단계로 뭔가 교착지대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전기차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니 근데 보조금 주다가 요새 보조금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보조금을 좀 적게 준다고 그랬나? 뭐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한데요. 네. 제가 전기차를 운행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아유, 오래되셨구나. 그리고 진짜 이노베이터시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처음에는 장기 렌트를 했고요. 어떻게 기술이 될지 몰라서 중간에 한번 교체하려고 4년 계약으로 장기 렌트를 했고, 제가 작년에 차를 샀습니다. 전기자동차. 네, 샀는데 그 차가 최근에 한 15%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 재고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전기차를 먼저 사는 사람들은 되게 속상한 거죠.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그렇죠. 손해를 본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호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국면이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직은. 뭐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고성능보다는 저가형, 중가형 전기차들이 확장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국가 보조를 좀 더 많이 받거나 저가형이 강한 중국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격을 덤핑으로 되게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례는 우리가 과거에 태양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행 기술이 있는데 저가 양산을 통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확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나 BYD 같은 거대 기업도 있지만 작은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은데요. 그건 난립하는 걔네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고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제세 꺾기 목표라도 저가 수주를 하면 그쪽에서 구조조정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 시장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쟁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다행인 점은 2차 전지 산업업계에서는 인프라법인 그 미국의 IRA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매출을 확보해주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맞는데 또 최근에는 그 상황도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공장,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건 그래서 다 미국 갔잖아요, 또. 예, 미국으로 갔죠. 근데 당연히 미국에 지을 때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매출처라는 게 있고요. 뭐 GM의 전기차종이 뭐가 있으면 여기에 넣을 제품을 뭐 알리바마에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공급한다는데 이게 역시 유연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계약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확보되는 게 아니라 잘 팔려야 그게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의 매출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출 성장이 둔화될 우려도 같이 시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024년 4월을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작년에 보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조금 상이하다. 어떻게 보면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위기의식이 조금 더 강해진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K배터리 어디로 가나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표현보다도 우리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가 되고 있다. 이게 네.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려고 공장도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 또한 유연해서 아마 팔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의 퀘스천이 나오면 그럼 이제 위기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접해지는데 K배터리의 기회 측면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일본 배터리가 왜 지금 경쟁력이 애매하냐?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전 세계에 있었냐면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이 붕괴됨에 따라서 투자의 여력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주요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멈췄다고 합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일본의 장기 불안과 겹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주변국 대비 스무스하게 넘어선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를 정부 수요로 ESS를 주면서 기업 생태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꼽히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뭐 항구적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다진다면 그 다음 또 폭발하는 그 시장에 올라설 때는 어떻게 보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략적인 입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마중물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마중물을 여기저기 잘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R&D 투자도 잘 해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계속 저는 좀 거기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기업들이 버티지 시장을 안 만들어주면 과학기술 투자만 하다가 이게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박사님도 두 가지 측면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술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적인 측면도 좀 더 생각하시면서 마중물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제 같이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중대성 역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스텝의 김성규 박사님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김 박사님 또 시간을 잘 뺏어가지고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컸었다. ESS를 통해 가지고 데스밸리를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졌다. 아주 저는 뭐 박수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더 많은 R&D를 하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금 관장하시고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는 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 박사님은 정부 R&D는 저는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는 이렇게 민간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마중물을 잘 만들려고 해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예산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에서 하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정부의 R&D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업들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작년에 예산 깎이는 거와 관련돼서, 삭감과 관련돼서 2차 전지에서는 예산 많이 거기도 깎였죠? 이게 정부에서는 그 투자 방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자 또 국가적인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전반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 일부에서는 축소라는 그 부분의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발표나 어떻게 보면 예산 계획상으로는 크게 삭감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연구 현장에 계시는, 아니 연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삭감된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대체 어느 분야에다 2차 전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배터리 아저씨를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몇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중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 정도 우리 개념들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2차 전지의 성능을 구현시키는 네 가지 중요한 소재자라고 해서 4대 그렇죠. 소재를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전지가 있을 거고, 무언가 지금 쓰는 전지 그 다음에 전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2차 전지는 보통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리튬 이온이 가장 그 성능을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 부분도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미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백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는 모노 기술에서처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랑 또 실질적으로 직장인 재교육이나 아니면 필요한 그 기술 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증이나 검증이나 이런 평가 부분에서 역시 정부나 공공에서 어떤 그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해서 그런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한 센터들이 그런 지역마다 중요한 곳에서 위치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R&D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상당 부분의 인프라성이네요. 인력 양성과 어떤 검증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투자,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하시고. 두 번째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확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시장은 한중의 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 아니면은 지금 기술의 개선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에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먹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출연연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펀딩을 받는 정부 연구소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R&D 역시 정부가 장기적 관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정책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가가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기술이 단순히 기술로 인한 산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요즘은 기술이 외교랑도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이라는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국가의 존속이랑 관련이 있는 뭐 기술 주권, 기술 주권화가 경제 됐어요. 안보, 제가 보기에. 예,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쓸 기술을 고르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기기들이 배터리 없으면 전기 없으면 작동을 못 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학교를 전기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전기과에 되게 유명한 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과 교수님들이 누구 전공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쌀이다. 산업의 쌀이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통신하는 분 우리가 없으면은 너네들 연결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연결. 전기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란스 내려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오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재 농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의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고, 이러한 부분은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적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전기의 영역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가 중앙 그리드라고 하는 대규모 전력망에 연결돼서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분리돼서 별도의 독립된 동력원과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이동하는 세상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부터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고 하는 이동 수단까지 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배터리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전기차의 누적 보급률이 이제 1%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적이라는 부분에서 1%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신차 판매는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맞아, 하는데 맞아. 그거의 중심에서는 이동 영역,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탈탄소가 중요한데 일단은 육상 그에서의 탈탄소 수단은 전기라는 거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1%의 자동차 비율이 언젠가는 70%, 80%,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은 아직 진입 단계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세대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집중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정부가 선행적인 부분,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시작과 함께 커지게 된 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 전기차의 수명이 끝나냐라고 하면 내연기관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30만 킬로 이상, 50만 킬로 정도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배터리 효율성이 7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폐 배터리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폐 배터리들을 땅에 그대로 묻으면 되게 반환경적인 일이 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자원을 버리는 거니까 결국엔 이것들을 활용하는 그 부분의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들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사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능이 떨어진 거를 어느 정도 성능을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 용도를 바꾸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밀접해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에 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인 ESS로는 또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쓴다라는 재사용 시장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분해를 해서
필요한 주요 광물만 우리가 얻어내는 재활용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게 뭐 니켈이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네. 것도 들어가니까 그거 채굴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환경 망쳐놨는데 새 거를 찾느니 있는 거 도시광산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예.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담으로 단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잘못 닦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이 석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석탄도 많지 않고 있지만 고품질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광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자원들도 없습니다. 뭐 해저에 일부 보인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직은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도시광산의 가치가 되게 높은 국가인 거죠. 우리가 많이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광물 역시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100%인 거와 10%라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은 국가 경쟁력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사용, 재활용의 가치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왜 이 시장이 형성되고 커졌냐라고 하면 탄소 중립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겠죠. 이미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2035년? 그때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금 휘발유를 태우는 차는 타지 마라. 아예 그냥 전기자동차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러니까 EU 전체 규제로 네. 신차 판매에 대해서 2035년 규제를 하거나 국가별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연기관을 언제 더 이상 팔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 대한 목표는 성립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으로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광물을 채굴하고 2차 전지를 제조하고 또 이걸 재사용하는 이 전 과정이 탄소 배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친환경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의 일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그거는 요구사항이 오래됐어요. 예, 네. 그건 글로벌 요구사항인 요구사항이니까.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재사용, 재활용도 규제 수준이 지금은 높지 않지만 그 부분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력을 관리하겠다. 뭐 배터리 여권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게 글로벌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여권제? 배터리 여권제는 이제 EU에서 EU 배터리 패스포트라고 해서 네. 결국에 출처가 어딘지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됐는지.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어서 같이 전자제품을 자기네가 EU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배터리의 출처가 얘는 어디서 니켈을 어디서 가져오고 리튬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네. 그런 거를 다 보겠다.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국가에서 가져왔는지 말 그대로 이력 관리를 하겠다라는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자연스럽게 연동지어서 그 에너지 안보랑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도 IRA라고 해서 그렇죠. 인프라 투자법 역시 결국에는 배터리 광물부터 해서 출처를 보겠다. 이것을 우방국에서 우리가 가져왔느냐 아니면은 적대국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국가들에서 가져왔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어떤 규제라는 건데 어떻게 환경 규제도 섞여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보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패권적인 그런 산업 규제도 섞여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것은 양측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 그분이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가 상장돼 있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것들의 움직임에 좀 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기업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은 그 기업의 대주주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공장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디 있냐를 보시면 경북 쪽에도 있고요. 군산 쪽에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중국 기업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IRA에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런 제조 시설들을 좀 지어야 되는 어떤 시장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 있는 원자재는 거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조해서 리튬 배터리가 됐든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자. 이제 그런 전략인 셈인 거죠. 네. 그거를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의 또 컨플릭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콜라보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기술 패권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네 번째 마중물로는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 네 번째 마중물이라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안보나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위한 재사용 재활용의 어떤 인프라나 그 다음에 평가 검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평가 검증 기준을 세우거나 그리고 관련 인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기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거나 산단을 형성해주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영역도 있지만요. 어떤 이 필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뿌리와 같은 역할 아니면 그런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드는 그 역할들은 정부의 역할이 좀 주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의 네 가지 그 투자 방향, 마중물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해서 뭔가를 가져고 와서 뭘 또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걸 우리가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선형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재활용에 대한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서큘러 이코노미로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를 또 다른 상품으로 인지하고 조금 더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강산을 통해 가지고 뭘 좀 추출해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환경제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와 관련돼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현장 사례를 들어보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뭔가 자원 재활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없을 때와 지금처럼 커졌을 때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게 리사이클, 업스케일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용도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 경제적 가치를 하나를 더 늘려가는 과정들이죠.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 운동적인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산업이라는 건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꽤 큰 매출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확보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에 부합되는 게 바로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에서 10년의 지연이 있는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재사용 재활용 시장이 커지는 게 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지연 속에서 생성하는 새로운 시장을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어떤 스타트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선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만 개발할 게 아니고 뭔가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 데스밸리를 좀 건너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전기차 폐 배터리들을 수거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센터 같은 것들을 주요 거점마다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미 형성돼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 평가 검증을 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재사용하거나 재사용하려고 할 때 이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국가 공인 평가 뭐 이런 제도들도 있어야 되고요.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폐 배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소비자 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제조 영역이냐, 배터리 제조 영역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가서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도 보호해주고, 또 역시 이러한 부분의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가치도 높여주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또 수립하는 그런 역할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가장 하는 강력한 역할이자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인 부분이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되게 제일 크죠. 예를 들면 지금 예에서 보면 전기차의 어떤 운영 정보, 그걸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라고 부르는데, BMS라고 하죠. 배터리의 건강 상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슈를 내세우지만 소비자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전기차의 비중이 뭐 신차의 50% 이상이 되고 뭐 누적으로 30% 이상이 된다면 분명히 되게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이해관계 조정이 특정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국익을 고려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말씀대로 뭐 인센티브 규정을 줄 것이냐, 페널티 규정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법적 규제를 둘 것이냐, 일몰을 둘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정부가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형성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 형성 기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재교육하고 인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정부 사이드에서 볼 때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과 소비자의 니즈를 일치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영역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재사용, 재활용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술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가가 좌우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점 초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 박사님을 분명히 제가 전기공학으로 공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행정에 대한 이슈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벗어난 정책적인 이슈들인데, 그걸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하는 분들은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만큼 남아있다고 우리가 판정해 줄게, 요까지만 하는 거를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이슈라든가 정책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슈들이 전부 합해져야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여기 들어오면 투자를 해주는데,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정책적인 환경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데 먼저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고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고생을 다 하다가 죽어버려요. 정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산업이 발전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은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정부랑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 또 하나 할까요? 그러면 저도 전기자동차 좀 사고 싶은데,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신 지 오래되셨던데 보니까, 아니 그거 전기 충전하려고 요새는 여기저기 좀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 가다가 쓰면 어떡하지? 골치 아픈 일 생길 텐데 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전기자동차를 사기가 멈칫멈칫하는데, 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들, 2차 전지 시장은 그러면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2024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뭔가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의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서, 맞아요. 어느 정도는 고가형에 속하는 전기차의 판매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시장과 전기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라는 그 부분에서 명확한 수단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랑 원자력 관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를 생산이 아니라 사용하는 쪽에서 전기차를 늘리는 방법만 뚜렷하게 뭔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2030년까지는 지금 시장보다 매년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저렴한 게 좋겠죠. 저렴한 게 좋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자동차가 아이오닉 6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를 일반 사람이, 소비자가 보면은 뭐 대충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에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전기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좋아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그랜저와 소나타의 한 중간 정도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세그먼트, 그 어떤 품질의 위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상품의 어떤 포지셔닝이 마케팅에서의 포지셔닝이 그랜저와 소나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텐데, 자동차 가격은 할인하기 전에 그랜저 풀옵션보다 비쌉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얼리 어댑터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뭐 보조금을 줘요. 그 보조금이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 지역마다 조금 차등은 있지만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낮춰줍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중형 자동차가 4천만 원이 넘는 거는 부담되죠. 소비자 입장에서 싸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괜찮냐? 라고 한다면 뭐 3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요즘 느낌상 아반떼인 준준형도 풀옵션에 세금하면 2천만 원 후반대로 올랐으니까 뭐 그거보다 중형차라면 3천만 원 중반 정도까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갖추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게,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노베이션 이론에서 배우지만, 이제 양이 많아지고 기술 개발이 잘 되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까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의 실체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1991년도에 소니가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워크맨에 붙였을 때, 그때가 91년도구나. 예, 91년도인데 그때 단위 용량당 5,000달러였습니다. 그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당 5,000이고 대형화도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5,000달러였는데, 지금 뭐 가격 변동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저가형 LFP 기준으로 50달러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율로 따지면 91년부터 2023년, 24년까지 99% 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게 산업화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아이오닉 6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보통 그런 전기차 중형차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중형차가 보통 한 400km에서 450km 정도를 갑니다. 한번 충전하면요. 그래? 부산까지 가요? 제 차는 부산까지 가고요. 운전 습관과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50달러의 시대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싸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뭔가 대중화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경쟁을 하면 6년 정도면은 전기차가 경제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이었죠. 일반적인 소비자가 나는 1년에 한 15,000원 정도 달려. 그러면 경제적이어야 돼 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좀 더 싸면 사람들이 확실히 대중화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슈가 더 남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배터리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다가 꺼지면 어디 가서 충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처음 한 5년 전, 6년 전에 몰았을 때는 제가 충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했습니다. 충전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전기차가 되게 낮았거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적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심지어는 저보다 1년인가 2년 전 먼저 전기차를 사신 분은 현대차 제조사에서 무료 충전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무제한 충전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워낙 없으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저는 그런 혜택은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금 그 위험을 느낄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 충전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저는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구축 아파트는 주차도 없는데 맞아요.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아파트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전기차 충전에 전용 주차장을 준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신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충전 여건이 좀 좋거나 아니면 저처럼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새롭게 지은 건물에 충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용이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는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1등 보급률 자체는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전요? 안전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 화학 특성상 충격에 취약하고요.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불이 났을 때 빠르게 불이 확산되는 그 뉴스에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불 끄고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전기차를 사면 왠지 불이 나거나 이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고요. 그거 이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이슈네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 안전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근데 그 두 부분이 지금 상용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서도 그런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팩 단위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 자체가 불을 난 것보다 더 위기의식이 있는 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최소한의 안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배터리 제조사가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성규 박사님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안전기술원 이런 그런 기관이 없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셔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아니 그 농담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아리백이라는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리백이라는 거는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잘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배터리 개발, 좀 더 밀도가 낮아도 값이 더 싸야 되겠죠? 그런 개발, 그런 것 쪽으로도 해서 ESS 시장을 좀 더 키우는 게 아리백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시고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탈탄소와 탄소 중립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고요. 주요 선진국이 앞서가는 그 부분도 명확합니다. 책임의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성장하는 게 가장 주요한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2년과 2030년,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배터리 시장이 한 6배 정도 커진다. 근데 거기에서 ESS가 10%다라고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는 20%에서 30%까지 간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장 큰 영역이고, 그 다음에 미미하지만 여러 가지의 우리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그 부분도 2%, 3%, 많게는 5%까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상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려진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 전통적인 카우보이 보이와 레드넥이라고 하는 미국 백인 노동자들, 그리고 석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에 풍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4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 생산의 30%, 40%가 넘는 지역들이 넘고, 국가적으로 2030년에서 35년 목표가 50에서 70%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증가하는 만큼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자체가 그런 계절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간헐적인 특성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필수적이고요. 그 완화해주는 장치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기차가 발화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ESS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의 ESS 시장의 점유율이
국내 3사가 50%를 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랬는데 ESS 배터리가 막 불이 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고 나가지고 맨날 뉴스 나오고 그랬더니 ESS 쓰면 안 되겠네. 뭐 그래서 배터리 간격을 갖다가 어떻게 조절하자든가 뭐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서 뭐 미리 탐지하자든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정부의 역할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그렇게 한 5년, 7년 전에 이제 ESS에 불이 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결국에 배터리 안전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때 정부 R&D에서는 그런 ESS, 배터리 모듈 팩 단위에서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전략성이라는 거는 시점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화재가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ESS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도를 높여서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조사들의 말하는 안전도 확보라는 부분이 이어졌고, 장기적으로 ESS 시장의 그런 성장성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가형 시장, 소위 말하는 그 NCM 시장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가형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서는 리튬이온 전지를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성능을 더 초격차를 확보하는 부분인 거고, 저가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가형 시장 자체는 중국이 이미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는 그 부분은 단순히 저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저가 플러스 무언가 품질적인 신뢰성이 높아져야 되는 그 부분이고 있고요. 중국은 그 다음 저가형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나트륨 이온 전지입니다. 나트륨은 자원이 더 풍부하고 지금은 대규모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LFP 대비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지면 LFP보다도 30%는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런 저가형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차세대 2차 전지 R&D를 구상할 때는 고급형, 고신뢰, 고안전인 전고체뿐만이 아니라 저가형의 차세대인 나트륨 이온 전지 역시 투자해야 된다라는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해, 그 광물이. 그런 광물 가지고 2차 전지 좀 만들면 안 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흔하지만 전 세계에 희귀한 강물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좀 흔하면 네. 좀 다행인 게 이제 말씀대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가 경쟁을 하면 중국이랑은 조금 경쟁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도전 과제가 또 한층 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기술력이죠, 뭐. 네. 결국은 어떤 소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더 다른 아이디어, 더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숙제겠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현재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력에 대해서도 많이 따라잡았거나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나쁘냐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갖지 못한 걸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조 기반이고요. 우리는 배터리를 대표하는 세 개의 제조사가 있고요. 또 소재에서도 포스코 같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그 소재 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 기반이 있다는 것은 강점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스타트업을 더 활성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도 기술과 제조 기반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맞아요. 미국보다 더 장점이 많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동남아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래도 큰 제조사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분야별로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접근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